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연방준비제도 빅컷의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9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경제를 둘러싼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오름세는 3%를 웃돌았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폭은 무려 7%를 웃돌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페드의 금리 인하에 따라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른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중동 리스크 확산 영향으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원유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발생한 무선 호출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하겠다라고 선언했었죠.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석유시장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오펙 회원국인 이란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동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축소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20일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예상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일본의 물가 상승이 진정세를 보이면서입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2.5%로 8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고 수입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6% 상승으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차기 총리를 결정할 자민당의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억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위험자산 중 비트코인만 급등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아래 공포를 키우면서 비트코인의 해지 기능이 부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위기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거시적 리스크 해지 기능을 토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이번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 등 큰 손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어 향후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는 빅컷의 온기가 하루 늦게 찾아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M7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까지 그 기운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수요일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목요일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다우지수는 1.26% 상승하면서 42,0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S&P 500 지수는 1.7% 올라가면서 5,7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51% 급등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000건을 감소한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자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는 각각 3.9% 그리고 5.7%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스와 알파벳도 각각 3.9%, 1.5% 상승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경제 부양 기대감에 민감한 이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1.4% 올랐고요. 산업주인 캐터필러와 홈디포는 각각 5.1%, 1.7%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는 9월 8일부터 14일 사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2,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9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1일부터 7일 주간에 182만 9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14,000건 줄어들어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는 AI 기술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7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문기구는 AI 기술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변덕에 맡겨두기보다는 글로벌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같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제 과학 패널을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2년마다 모여서 정책 대화를 진행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AI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AI 글로벌 펀드 조성, 유엔 내 관련 조직 구성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21일에 예정된 미래 정상회의 행동의 날 행사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19일에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8명이 동결의 투표를 했고요. 1명은 추가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11월에 있을 후속 회의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8월에 2.2%로 하락하면서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정책이사회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경제는 지난해 0.1% 성장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7%, 0.6% 성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홍콩 금융관리국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이고요. 홍콩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였던 연 5.75%에서 낮아졌습니다. 홍콩은 달러 패그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 변화에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홍콩 항생지수는 1.8% 상승을 했고요. 기술 및 부동산 지수도 각각 3% 이상 2.6%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 재무장관은 금리 인하가 기업 운영과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미국채 보유 잔액이 7월에 7,765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6월에 7,802억 달러에서 0.47% 줄어든 수치고요. 2009년 3월 이후 낮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 매각을 통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미국채 보유액은 8조 3,390억 달러로 전월보다 1.5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미국채 보유액은 1조 1,160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대 보유국입니다. 영국은 7,283억 달러로 6월보다 13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호주에서 2024년 8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력 확대에 따라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2%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하면서 호주 준비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47,500명이 추가 고용이 됐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000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증가한 고용은 전부 파트타임 직종에서 나타났습니다. 노동 참여율은 사상 최고치인 67.1%를 유지했고요. 인구 대비 고용률은 64.2%로 작년 11월의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고요. 최근 고용 지표와 글로벌 금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U의 8월 신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시장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8월에 EU 신차 등록 대수는 64만 대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의 여파로 판매가 68.8% 감소를 했고요. 프랑스도 33.1% 줄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43.9% 줄어들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휘발유차와 디젤차도 부진했습니다.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14.4%로 지난해 21%에서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는 6.6% 증가하면서 8월 시장 점유율이 31.3%로 확대돼 휘발유차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순수 전기차 사이의 절충안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이 중국 난징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내수와 소비 둔화, 내연기관 차량 수요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1985년 SAIC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파사트와 스코다 등의 모델을 생산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공장 가동률은 58%에 불과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인력 구조 조정도 추진 중이고요. 이로 인해서 독일에서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말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를 소유한 카프리 홀딩스를 85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요. 최종 변론은 30일에 이뤄집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패션업계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테피스트리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형 명품 기업들이 탄생할 수는 있지만 FTC의 승소 시 대형 기업의 출현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FTC는 새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테피스트리와 카프리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큰손 해외 주식 보유 50% 급증, 부동산 쏠림 등 경제 줄타격.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며 미국의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때와 국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투자자 A씨의 인터뷰 발언입니다. 배당 수익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이 올라가며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A씨는 장기 우상향해온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30억 이상 자산가 2,014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8,60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5% 넘게 증가했고요. 연초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 역시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주식 투자금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 달 말 50% 넘게 늘었고요. 금투세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의 탈한국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8월 5일 코스피 지수가 8.77% 급락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이들은 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수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등 각종 지표는 한국 증시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고점을 지나가는 현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마저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 자산가 대상 국내 주식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투세 도입된 500조 이상 이탈할 전망입니다.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예탁금이 8조 원 넘게 내려갔는데요. 외국인 이탈 역대급인 가운데 순매도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래량 줄어 세수 1조 더 감소, 증시 하락된 거들 세금도 없어.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감행 움직임을 두고 그나마 금투세 도입 명분인 세수 증가 효과도 없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 위축, 해외 증시 및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을 두루 감안하게 된다면 증권 거래세 수입이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더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나아가 금투세 적용이 이른바 증시 큰손해 증발,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경우 세수 수입은 제주를 폐지했을 때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 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 올해는 0.18%, 내년은 0.15%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특세 0.15%를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거래세율이 0%로 내려가 세금을 더 깎아줄 여지조차 없게 되는 건데요.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율 인하 여파로 2021년 10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증권 거래세 수입은 올해 5조 4천억 원, 내년엔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낮아지는데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부를 금투세마저 내년에 시행되게 된다면 거래 감소에 따른 거래세 급감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어 3억 원 이상을 들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들만 덕을 볼 것이라며 제도를 유예해도 언젠가 다시 감행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증시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므로 아예 폐지가 낫다라는 의견 역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금투세 시행으로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증시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와 국회는 호황기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투세까지 시행하게 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데요. 큰손 이탈과 세금 회피, 펀드런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 만큼 유예가 아닌 폐지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우군 나선 울산시, MBK 적대적 M&A 어불성설이다. 네, 세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응해 울산시와 소액주주연대가 최연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군으로 나섰습니다. 나아가 최 회장은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과 묶여있는 특별 관계자를 갈라내 지분 매입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연, 은 등 비철금속 분야 글로벌 1위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공개 매수 성공을 가늠할 19일 주가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 노조는 약탈적 공개 매수를 용납 못한다라며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앞서 18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사냥꾼 MBK의 약탈적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고려아연의 주주인 영풍이 MBK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거점으로 우호적인 김두겸 울산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면서 산업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MBK는 적대적 M&A가 아니라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MBK는 장 씨와 최 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풍과 장 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3.1%로 최 씨 일가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습니다. MBK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울산시장은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아연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 그리고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은 국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K가 약 8조 원을 목표로 결성 중인 6호 블라인드 펀드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사실인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비즈니스로 얽힌 대기업 지분 등을 다 합칠 경우 최대 33%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려면 약 7,943억 원, 즉 6%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인데요. 또 어제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한 100기사로 등장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들과 연합해 2조 원 안팎의 자금을 들어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 맞서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연휴가 끝나자 최 회장의 반격의 시간이 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합류가 확정되면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7% 지분의 공방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 및 액트의 운영진도 최근 고려아연 주주의 동학개미가 때로는 회사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는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향후 MBK와 장고문 그리고 영풍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의 핵심 재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사실상 사모펀드에 처분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고려아연과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기업을 파는 불상사가 우려될 수 있다라며 장 씨와 MBK의 민형사 법적 대응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도 100기사로 합류했고요. 이에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장 씨 측 지분이 33%로 2배 이상 이미 많다며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계열사고 8조 펀드 중국 자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새 무기 EREV도 생산, 미국 전기차 왕자 노린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입지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EV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7월 말 기준 점유율 10%를 기록해 2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현대차의 이 같은 실적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EV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0월부터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에서 EV가 생산되면 현대차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차의 EV가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테슬라 천하였던 미국 EV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요. 현대차도 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HEV 라인업까지 완비를 했고요. GM과 픽업 트럭 제조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전문성 강화와 로봇 활용도 함께 힘쓰고 있는데요. 세금 혜택 없이 저율 2위까지 달성을 했고요. 내달 공장 완공된 판도가 더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 랭라자 1차 치료 옵션 정식 등재, 미국 공략 가속도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 옵션으로 정식 등재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 즉 FDA 승인 이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항암제 처방의 바이블로 불리는 NCCN 가이드라인 등재가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NCCN은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1차 치료 옵션 중 권장치료 요법으로 권고했습니다.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티그리소가 선호요법으로 등재된 것에 비하면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항암제 처방이 지침이 되고 있는데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향후 NCCN의 선호요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하 조사 대응은 추가로 렉나자의 시장 침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항암제 처방 지침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임상에 따라 선호요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하반기 기대주 전력 인프라 전략 점검.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력 인프라 AI 관련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의 미증시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가 더욱더 돋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어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였죠. FOMC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AI가 강해지면서 최근 들어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 추석 연휴 때죠. 블랙록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제 전용 펀드를 조성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랙록,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이제 MGX라고 아부다비 이제 투자청에서 만든 기술 회사까지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펀드가 조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이제 펀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투자자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채권 등을 발행을 하면서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양사간이 이제 갖고 있는 서로의 니즈가 같이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AI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픈 AI와 3월달에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빅테크들이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를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들과 좀 더 차별화된 선제적인 이제 투자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 때문에 이런 펀드를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성장하고 있는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서로의 니즈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든 펀드는 주로 투자하는 게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전력을 만드는 전력 설비 관련된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의 AI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 이런 펀드들을 통해서 빅테크의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인 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MS 그리고 블랙록이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랍에미레이로부터 30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와서 펀드를 출범시킨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드리는데요. 그동안 하반기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돼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미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와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런 기대감을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가져봐도 좋은 걸까요? 네, 뭐 일단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의 전기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북미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미국 이제 에너지 정보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전기 소비량은 매년 2에서 3%씩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기차 등과 같은 신규 전력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전기차에 따른 이제 증가가 진한 그런 남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한 이제 색이 데이터 센터의 그 증가에 따른 이런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 이제 많이 이제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 전력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모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픈 AI가 챗GPT-3, 뭐 지금 챗GPT-4를 이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챗GPT-3을 학습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1.3 기가와트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기가와트, 뭐 쉽게 와닿지는 않으시는데, 만약 1 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전력이 이제 이런 오픈 AI의 챗GPT-3를 가동할 때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픈 AI가 2028년도에 GPU 280만 개를 사용한 그런 대규모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은 5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이제 첨단 AI 센터가 1년 동안 가동을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전력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 계속 이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발전소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친환경 발전용 변압기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아리백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의 가 증설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력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반 변압기보다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도 이러한 이제 변압기에 별도의 이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북미의 전력 인프라의 투자는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북미 이제
지역 내의 변압기의 전체 70% 정도가 지금 내구 연한이 25년도를 넘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이제 사용 연령이 40년을 넘어설 만큼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교체 수요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변압기 가격은 60에서 8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이다라고 해서 주문해서 실질적으로 이 고객들이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대형 변압기의 리드 타임입니다. 뭐 지금 현재 주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100주에서 최대 200주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2년 후에 변압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변압기 수요가 어마하게 좀 많고 이거에 따른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전기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전기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친환경에 대한 니즈 역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죠. 해리스든 트럼프든 그 누가 되든 상관없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와 전력, 전압, 변압기 모두 상승세를 조금 더 부추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대선 전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 뭐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민주공화 양당 모두 지금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에 미국의 인프라법을 통해서 지금 대규모 미국 내에서 전력 인프라를 지금 뭐 그러니까 약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노후화된 송전망,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향후 5년 동안 노후화된 송전망 16만 킬로미터를 교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전력망 교체를 위해서 주 자체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양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뭐 의견은 없다. 다만 이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이나 그다음에 화력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을 얘기한다라는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미국 내의 전력 인프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미국 내에 이제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주요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재룡전기 모두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3분기 지금 뭐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뭐 한 40~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미국 양당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 전력기기 관련 기업 역시 2분기 실적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 역시 기대감과 더불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 전력 관련주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슈퍼사이클이 아직까지 좀 갔나?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변압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변압기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규모입니다. 이제 글로벌 변압기에 대한 수요인데 2023년도에 한 68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인데 2033년에는 이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1,230억 달러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매년 한 6.2%가 증가를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 그 설비의 기기에 대한 이제 교체 주기가 도달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따른 전력망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에 따른 수요 증가.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그런 이제 전력의 증가가 이런 이제 변압기의 수요를 빠르게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북미 외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망을 구축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60, 70년대에 전력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현재 신흥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북미 시장에도 이제 변압기 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전체 이제 수요량의 3분의 1 정도를 해외에서 변압기를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제 수입하는 그 변압기에 이제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수입하는 게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 보면 한 5억 7,800만 달러 정도 되는 이제 미국 내의 이제 변압기 수입이었는데 2033년도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의 변압기 수입이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각국에서 지금 변압기들의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변압기 수입국 중에 이제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22년과 2023년도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한 460% 증가할 만큼 뭐 이렇게 이제 변압기에 대한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뭐 변압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슈퍼사이클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시장 규모가 매년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력 인프라 고점론에 좀 어느 정도 휘청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가상으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걸까요? 네, 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네.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효성중공업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동안 한 1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절대 수치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의 개선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뭐 아주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요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의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보통 10배에서 20배 사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6배,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1배,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1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PER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런 전력기기 설비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좋은 호실적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주요 기업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PR 수준으로도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체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의 흐름까지도 잘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시장의 의구심과 한은을 자극한 9월 FOMC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시작부터 과감한 빅컷, 연준의 속내는 우선 9월 FOMC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의 점도표상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25bp 인하를 생각을 했었죠.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4.75%에서 5%로 50bp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한미 금리 차는 150bp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25bp 인하 기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이후 50bp 인하의 고리가 될 만한 경제 지표가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정말 기대보다 과감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파 이사 반대 한 표가 나왔는데요. 해당 결정은 11대 1로 이루어졌는데 매파 인사는 미셸 보먼 이사가 25bp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하나 행사했다고 합니다. 우선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즉 올해 4월만 하더라도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인상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파월 의장은 근본 결정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성명서의 변화 살펴보시죠. 성명서는 금리 인하 결정을 반영해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우선 2024년 6월 그리고 7월, 9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단어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치로 변경이 되는데요.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은 유지가 되고는 있으나 고용시장이 완화됐다라는 표현이 둔화됐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 물가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은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다라는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양대 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라고 평가해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갖춰졌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정이든 고려할 때라는 표현 대신에 추가적인 조정을 고려할 때라는 문구를 사용해 앞으로 금리 인하 방향성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점도표는 올해 추가 5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 9월 경제 전망은 성장과 물가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률은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실업률 전망치가 4.4%로 지난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PC의 물가는 올해 2.6%에서 2.3%, 내년에는 2.3%에서 2.1%로 하향 조정돼 헤드라인과 근원물가 모두 2026년도에는 2% 물가 목표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9월 50bp 인하를 포함해 올해 100bp, 25년도에는 100bp, 2026년도 50bp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본 회의에서의 빅컷 결정에 비하면 크게 완화적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중립금리 상향 조정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6년도 말 기준금리가 3.1%에서 2.1%로 2.9%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낮아지는 데 그쳐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립금리도 2.9%로 상향 조정돼 금리 인하의 눈높이를 제한하는 동시에 2026년도 말 기준으로는 통화정책이 중립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인하 살펴보시죠. 추가 인하는 25bp씩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며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하고 고용시장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 정책 대응이 시기적절했다라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구인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 공급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인하, 우선 고용 지표를 일찍 받았다면 7월에 금리를 인하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50bp 인하의 배경임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종합해 봤을 때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 초기에 속도감 있게 움직여서 고용 시장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50bp 빅컷을 단행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 인하는 25bp씩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며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조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발표 직후에는 미국 증시가 종목 내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그 온기가 하루 늦게 발표가 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닥쳤죠.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은 모두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은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오르는 등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기대감이 큰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의 압박감이 더 큽니다. 한편 9월 FOMC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B컷이라는 결정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우리 기본 시나리오는 제약을 제거하고 경제 반응을 보자는 것이다라는 언급으로 한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여지없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국책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지표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언급과 연준의 결정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찾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까지 더욱더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일본 8월 전국 도쿄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면에서는 하반기 기대주인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전략 점검해봤고요. 오늘의 일면 특징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제시해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뒤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